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의 진실. (1960년대) 기름과 관계된 사업을 말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 서정귀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생이자 국회의원 출신. 그는 걸프가 투자한 유공과 칼텍스 럭키그룹의 합작인 호남정유 양쪽에 걸쳐 있었다. 1966년에 럭키그룹이 호남정유 사업권을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서정귀였다. 그는 한때 흥국상사라는 석유 판매 회사를 세워 유공에 벙커 CU를 팔았다. 그는 1967년 이 회사의 주식 25%를 151만 달러에 걸프에 팔았다. 2년 뒤에는 25%의 주식을 다시 걸프에 팔아넘겼다. 주식 인수 대금은 2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우락 비서실장은 이 거래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걸프로 하여금 주식 인수 대금을 높게 책정하도록 한 다음 비자금을 뗐다. 1978년에 미 하원 한미 관계 보고서의 부록에는 이런 요지로 쓰여 있다. 이후락은 걸프 측에 대해 주식 매입 대금 200만 달러 중 20만 달러를 떼어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비로 건네줄 것을 요청했다. 1969년 8월 21일 피츠버그의 걸프 본사는 전신환으로 취리히 소재 스위tzerland 유니언 은행에 20만 달러를 보냈다. 수취인은 서정귀였고 계좌번호는 625-965-60D였다. 그해 12월 이 계좌에서 19만 9,750달러가 인출됐다. 이 돈은 이우락이 서정귀를 대신하여 서명함으로써 인출해 간 것 같다. 필자가 확인한 미 하원 조사보고서 부록에는 아주 흥미있는 자료가 붙어 있었다. 1969년 9월 2일자로 유니언은행이 정화섭이라는 인물에게 보낸 서정귀 명의의 계좌 명세서다. 여기에는 20만 달러가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정화섭은 누구인가? 그는 이우락의 사위다. 이우락이 사위를 통해서 서정귀 명의의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추리는 합리적일 것이다. 한미관계보고서는 1960년대의 박정희 정부 내 파워센터에는 4명의 실력자가 있었다고 썼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 이우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김성공 공화당 재정위원장. 박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사람을 연합시켜 김종필을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다가 삼산 개헌을 앞두고는 김종필 세력을 거세했다. 김종필의 약화는 먼저 정치자금 조달 능력의 약화로 나타났다. 1964년부터 67년 사이 여권의 4대 정치자금 모집 창구는 이후락, 장기영 부총리, 김성곤, 김영욱이었다. 미 하원 한미관계 보고서는 김성곤은 주류 수표, 김영욱은 현금, 이후락은 스위스은행의 비밀 계좌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 보고서는 또 이런 요지로 기록했다. 1970년에 청와대의 한 고위 관리는 이후락, 김성곤, 김영욱이 각기 1억 달러쯤의 개인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소위원회의 증언에서 김영욱은 김성곤이 끌어모은 정치자금 가운데 75만 달러를 자신이 개인 용도로 가져가 썼다고 했다. 그는 또 김성곤이 박 대통령 부처, 정일권, 이우락 등에게도 사용자금을 대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제공된 자금에 관하여 본 소위원회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우락은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통령용이라는 명목으로 입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 은행 계좌의 실제는 은행 기록과 이우락의 아들 이동훈의 증언, 청와대 내 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하여 입증됐다. 이동훈은 소위원회 조사관에게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은 대통령을 위한 자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우락이 이 자금을 관리하였으나 이우락의 개인 용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아버지의 돈으로 200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그런 비밀 자금을 필요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적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어느 보고에는 거의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았다고 한 한국 기업인의 말이 실려있다. 이 실업인은 대통령이 군부의 배신을 두려워한 나머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돈을 육군의 핵심 지휘관들에게 주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청렴한 장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정치인과 군 장성들의 부정부패에 분노했던 사람이다. 소박한 박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 지지자,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인들에게 온갖 이권을 제공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 돈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한 이후락,
김성곤 등 측근들은 자금 동원력을 이용해서 한층 영향력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정권 유지, 나아가서는 삼선 개헌을 위해 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정권 비자금을 모집, 관리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박 대통령은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한 원인이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선거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선거 조직으로서의 정당 유지를 위해 또 돈이 드는 것에 대하여 박정희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는 유신 선포를 결심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부작용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정치 자유를 제약한 셈이다. 1966년 어느 날 육군 방첩부대장 윤필용 준장은 유경수 여사의 부름을 받고 그녀의 오빠인 유긴수 의원의 집으로 달려갔다. 윤 장군은 사단장 박정희를 참모로 모실 때부터 유경수와 친면이 있었다. 유경수는 우리 두 사람이 만난 것을 각각께서 몰라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더란 것이다. 김모, 이모, 장모, 박모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해야 하는데 그래도 농촌에 가면 아이들의 옷차림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웬일입니까? 사모님, 우리가 동남아로, 월남으로 진출을 많이 해서 국력이 신장되고 있어 한두 사람이 부정을 해먹어도 표가 안 납니다. 윤 장군님, 이건 절대로 여자의 시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깝게 여자를 소개하면 소개했지 왜 꼭 말썽날 탤런트들을 소개합니까? 유경수는 박정희의 측근들 가운데 특히 이유락 실장을 싫어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이유락의 비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측근에게 아내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본처가 첩을 내쫓으려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화당 내 박정희 직계세력 4인방이나 정치자금 모집 창구 4인방이 정치자금과 이권을 교환하는 바람에 경제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복 투자 등 자원의 낭비도 많이 빚어졌다. 한 상공부 고관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부자는 지금 이 모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오는 중인데 이제는 무슨 기업을 해야 하지? 라고 묻더라고 한다. 상공부 고관은 기업이 잘 되지 않아도 국가에 손해를 덜 끼치는 시멘트업을 그에게 권했다. 이 사람은 이때 시작한 시멘트업을 잘 살려 대기업으로 키웠다. 이 상공부 관리 출신은 우리가 정치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경제 논리에 충실한 자세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유신 선포 후였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의한 차관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 보증을 서주도록 한 것은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는 정부의 운명을 기업의 운명과 묶어버린 것으로서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업이 부도나면 정부도 함께 부도난다는 절박감이 박정희와 관료들을 몰아붙였다. 반면 차관 도입은 그 자체로서 돈이 되는 특혜였다. 차관 도입을 허용해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일정률의 정치 자금을 떼는 것은 정계 실력자들의 일이었다. 나중에는 차관을 도입하여 이익을 내면 정치 자금을 바치는 식으로 개선됐지만 차관이 들어오기도 전에 정치 자금을 떼는 관례는 정경유착의 표본처럼 됐다. 1966년에 발생한 삼성그룹 계열 한국 비료에 의한 밀수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깊은 곳에서 형성돼 가던 부패 구조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사건은 또 재벌과 정권 및 언론이 이권에 얽혀드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문제는 당시의 언론 보도와 수사는 이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1966년 8월 하순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광섭은 친지의 결혼식장에 늦게 도착해 앞마당에서 머물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의 대재벌이 그럴 수가 있어. 밀수라니 말이 돼. 밀수까지 해서 치부해야 된다니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암만 해도 알 수 없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김 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국장은 얼떨결에 글쎄 말이야 라고 되받았다. 그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째서 모든 신문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그 길로 회사로 돌아온 김 국장은 오후에 열린 편집회의를 주관하면서 10여 명의 부장들에게 확인해보기로 했다. 난 오늘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재벌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벌이 밀수를 했다가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이야기나 비슷한 말을 들은 일 없습니까? 회의장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김 국장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 신문 기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알아봅시다 라며 격려했다.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씩 회의가 열릴 때마다 김 국장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고 부장들은 국장의 말에 대답이 없었다. 보름쯤 지난 날 아침 이날 기획회의에서도 김 국장은 무슨 비슷한 정보가 입수된 것이 없는가 하고 물었고
누구도 한마디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재권 경제부장만이 김광석 국장 자리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여 귓속말을 했다. 국장님, 그거 정말 신문에 내실 겁니까? 무슨 소리요? 쓰지도 않을 걸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 괴롭혔단 말이오. 알아냈소. 예, 재무부에 출입하던 기자가 어떤 국장으로부터 확인을 했답니다. 그럼 빨리 써요. 196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초판 사회면에 삼성재벌 사카린 밀수 사건 특종 기사는 이렇게 해서 보도됐다. 판본방적의 밀수 사건을 매듭짓기도 전에 또다시 삼성재벌의 반개 회사인 한국비료에서의 밀수 사건이 드러나 크게 주목된다. 15일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부산세관은 지난 6월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약 2,000부대를 건설 자재로 가장 울산으로 밀수입한 것을 적발, 동물품을 압수하는 한편 이미 벌과금을 비롯한 기타 세금 약 2천만 원을 부가 징수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미 부산세관에 전기 밀수입품 사카린 약 2,000부대 중 500부대는 시중에 유출되고 있어 나머지 1,500부대만 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석간신문인 경향신문 가판이 시내에 배포된 지 2시간 뒤에 동아일보 석간이 서울 배달판에, 여타 조간신문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경향신문의 폭로 직후 다른 신문들은 확인 취재할 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의 보도를 훨씬 앞선 상세한 내막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경향 측이 사카린 밀수로 표기한 것을 다른 신문들은 사카린의 원료 OTSA 밀수로 적시하는 것은 물론 밀수 경로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즉각 보도하기 시작했다. 단 중앙일보만이 사카린 밀수 사실과 다르다는 제하에 기사와 사설을 실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김 국장은 지방신문처를 뒤적이다가 진주에서 발행하던 경남일보가 5월 29일자로 삼성재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다뤘음을 발견하고 아연 실색했다. 김광석 당시 편집국장은 최근 필자에게 이런 증언을 했다. 경향신문은 확인됐다는 정도만 건드린 기사에서 톱기사로서는 불만스러울 정도로 내용도 빈약하고 기사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다른 신문들은 우리 신문보다 깊게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막을 알고 있었지만 기사화하기엔 찜찜하니까 누군가가 터뜨려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모르고 특종이라 생각하고 기사화한 것이었죠. 경향신문 김광석 편집국장은 이 폭로 기사를 사주와 상의 없이 냈다고 하여 한 달 뒤 편집 고문이란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6일자 신문에 이런 요지의 경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저간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 세칭, 사카린 밀수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국소수 기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항설이 있고 또 5월에 발생한 사건이 9월 중순경에야 사회에 공개된 경위에 대하여 일반의 의혹이 있음을 중대시하고 본위원회의 사명에 감하여 그동안 이를 신중히 조사해왔다. 본위원회는 조사 결과 하나, 본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5월 29일자 경남일보에 사카린 밀수에 대한 대체적인 보도가 있었기는 하나 당해 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이례적인 비협조 등으로 사건 진상의 취재가 곤란하였던 사실. 셋, 당해 세관 출입기자단은 그동안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향응과 다소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서 보면 5월에 발생한 본 사건이 9월 중순에야 비로소 각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됐다고 하여 그 경위에 있어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다만 관련 일부 기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품격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언론계 전체에 대한 사회의 의혹을 사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신문윤리강령 품격장 및 동실천요강 품격장 제1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본건 관련 기자들에게 대하여 소속 언론기관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언론의 사회적 사명의 중대성에 비추어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바이다.